첫째, 지능에 대해서 7개 대충 받고 2번에 넘어가서 2장의 기억력 부분에 기억력은 자연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나는 나의 한계의 현재를 기억으로 구성한다. 사르트르. 나는 내보다도 더 대단한 존재지만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은 내 기억이다. 니콜라 윌슨. 이르노 푸네스는 말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는다. 그 다시 정신 차렸을 때 그의 몸은 마비되었지만 그의 기억력은 완벽해졌다. 마치 슈퍼후먼처럼 말이다. 푸네스는 자신이 꾸었던 모든 꿈과 모든 백일몽을 모조리 기억하게 된다. 심지어 그는 1882년 4월 30일 아침 남쪽 하늘에 떴던 구름의 모양까지 기억한다. 그리고는 그 모양을 그가 고작 한번 본 체커브의 대리석 문의 결과 비교한다. 또 케브라초 전투 전날 저녁에 네그루 강에서 노를 저었다. 일으킨 물보라 모양과 비교하기도 한다. 푸네스의 기억력은 이제 무한대가 된 것이다. 그는 또한 각각의 언어를 숫자와 연결시키는 체계도 개발했다. 예를 들어서 7013은 페레즈 최고라는 뜻이었고 7014는 철도를 뜻했다. 이런 식으로 24,000개가 넘는 숫자가 이 체계 안에 속했다. 푸네스는 물론 허구적인 인물이다. 그는 뛰어난 상상력을 소유한 아르헨티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가 쓴 단편소설 기억의 천재 푸네스의 주인공이다. 보르헤스는 이 소설에서 푸네스의 숫자 체계를 비롯해서 비슷하게 복잡한 정신적인 체계들을 세세히 관찰한다. 이런 체계들은 푸네스만 이해하는 것으로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적어도 푸네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이 체계들을 통해서 푸네스가 살고 있는 뒤죽박죽인 세계를 살짝 들여다보거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세상도 푸네스의 세상과 비슷하다. 또 기억력의 크기와 정확성이라는 점에서 푸네스를 대적할 만한 인물들도 만나보기로 하자. 이 인물들이 실존한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한편으로는 기억력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연약하고 영향력을 받기 쉬운 기능이며 전적으로 신뢰가 불가능한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편이 실은 더 바람직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기억력에는 보르헤스의 단편 속에서처럼 기이하고 더 신비로운 것이다. 앞으로 이 장을 탐험하면서 한 가지 기억할 사항이 있다. 바로 그녀는 정말 좋은 기억력을 가졌으라고 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는 그녀는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할 능력을 지녔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그녀의 기억력의 내용이 대단하다는 의미다. 앞으로 우리가 주로 살펴볼 사안은 첫 번째 의미로 인지적인 능력이라는 면에서의 기억력이다. 그런 숫자 얘기로부터 시작해보자. 숫자라면 우리 모두가 학교에서 배워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대상이다. 알다시피 파이는 원어 들리를 제름으로 나눈 값을 가리키며 3.14159로 시작을 한다. 하지만 이 숫자는 끊임없이 계속된다. 무한대이며 무리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끝나지 않고 같은 수가 중복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은 파이의 궤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파이가 종교적인 매력마저 있다고 한다. 또 어떤 이들은 그냥 거기에 존재하기에 파이가 매력적이라는 마치 산을 대하는 산악인들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투철한 훈련을 바탕으로 기억력 선수라고 불리는 이들도 설기 파이의 영혼색의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도쿄 근교의 키사라주에 사는 아키라 하라구치는 2000년에 파이를 10만짜리까지 암송한 장본인이다. 장장 16시간에 걸친 업적이었다. 그에게 파이는 어떤 의미를 찾는 종교적인 탐구와도 같다. 파이의 숫자를 암송하는 것은 불교에서의 경전 암송 혹은 명성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라고 하라구치는 말한다. 경전과 명성을 맴도는
모든 것이 부처의 영혼을 담고 있지요. 저는 파이가 그러한 궁극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할아버지는 파이 암성 월드 챔피언이다. 비록 기네스북에서 그의 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럼 현재 파이 암성의 기네스북 소포의자는 누굴까? 그는 인도의 라자스탄 더네 사와이 마도홀푸스 구역 출신 23세의 라즈비르 미나이다. 2015년 3월 21일 타밀나두 지역의 벨로 공대에서 7만짜리까지 파일을 암송하는 데 성공했다. 심지어 그는 눈에 안대를 착용한 채였다. 이협적에는 9시간 7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그는 내게 자신의 가장 큰 동기 중 하나는 바로 가정형편이었다고 말했다. 가정병이 무척 소박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세계의 가장 까다로운 기억력 테스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러한 기억 천재들은 각자 저마다 다른 동기를 지녔다. 그리고 그들이 쓰는 기억 방법도 다 다르다. 하지만 이들은 근본적으로 숫자를 하나의 이야기로 전환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즉 이들은 숫자를 암송할 때 우선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던데 이야기를 다시 숫자로 전환하는 식이다. 할아버지의 경우는 일본 가나 문자의 바탕을 둔 체계를 사용한다고 했다. 이 체계의 첫 50가지 숫자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연약한 나란 존재는 어두운 구석에서 곧 죽을 거야. 죽기는 쉽겠지. 하지만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이렇게 10만짜리 숫자까지 진행하면 이야기가 꽤나 진행될 것 같지 않은가? 라즈비르미나도 다양한 숫자 집단을 단어들과 연결시킨다고 한다. 마저의 보레스의 소설 속 폰에서처럼 말이다. 미나와의 대화 도중에 그가 내게 예를 들어주었다. 나는 집을 떠나서 로저 페르도를 만나고 공원으로 항암하여 청바지 한 벌을 접어들고 사무실까지 $50가 드는 택시 타고 사무실에서 $100를 번다. 이 문장은 749-0999-501100이라는 숫자로 번역된다고 한다. 나는 집을 떠나서 로저 페로드를 만나고 그것이 공무원으로 가며 청바지 한 벌을 접어들고 999 이런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7만짜리 숫자 1000개를 외우는데 꼬박 6년 이상 걸렸다고 미나는 말한다. 이 방법은 자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보여줄 방법이자 인내력과 자신감을 증진시킬 훌륭한 방법이라고 그는 무척 진지하게 선언했다. 또 그의 도전이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기 전의 7개월을 견디면서 그는 자신의 인내력과 자신감을 충분히 시험했다고 한다. 기네스북으로부터 내 도전이 성공이라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그날 밤은 정말이지 잠을 이루기 힘들더군요. 몇 번이나 그 이메일을 다시 읽어봤다니까요. 그도 폰에서와 같은 기억력을 가진 게 아닐까? 나는 그에게 매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는지 물었다. 그의 대답은 아니오였다. 사람들 얼굴이나 일어난 사건 등은 기억을 잘하지만 매일매일 무엇을 입고 먹었는지 등은 무심코 기억하지는 못한다는 거였다. 그런 내 기억에 긍정한 사람은 앞으로 만나보기로 하자. 여하튼 파일을 암송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파일에 좀 더 친숙해져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파일의 10억 숫자까지 나열해놓은 웹페이지를 들여다보았다. 한동안 천천히 스크롤 내리며 보았는데 아직도 전체의 5%도 내려가지 않은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는 정신이 흐트러질 것만 같았다. 화면에 쏟아지는 숫자들은 영화 매트릭스를 연상하게 했다. 물론 숫자 속에서 아무것도 없으니 아무것도 못 봤지만 말이다. 파이는 무한대이다. 파이는 무한대이다. 38세 재미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번역가이다. 영국 태생인 그는 현재 파리에 살고 있고 나는 지난 듯한 유고로 어느 날 파리에서 그를 만났다. 데프레 지역의 한 시원한 녹색 외관의 레스토랑에서 그를 만나기 앞서 나는 동시에 내 기억력을 시험해보려 했다. 나는 이 지역에서 워낙 잘 알고 있었던 터였다. 그래서 찜통더위 속에서 거리를 돌아다니며 낯익은 장소들이 눈에 띄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더듬은 프랑스어로 물어서 확인을 하고 나니 흡족해졌다. 테미스는 10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다국어 능통자다. 또 그는 건감각 능력도 지니고 있었다. 건감각이라는 신경학적 상태로 그에게 단어 및 숫자를 볼 때
색깔도 함께 보이는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3은 녹색이고 5는 노란색, 9는 파란색이지요. 아주 새파란 파랑입니다. 4의 파란색과는 달라요. 태미신에게 말했다. 태미스는 오렌지색입니다. 선생님의 이름이 로완, 빨간색, 성인 후보는 하얀색. 이런 식으로 증후군. 그의 IQ 테스트에서 그는 측정 등급을 쓰는지에 따라서 150에서 180을 넘는다고 한다. 한 사람 IQ 테스트가 그렇게 큰 점수 차로 다르다니 이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더 묻지 않기로 했다. 고단 IQ 테스트는 IQ 테스트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측정할 뿐이라는 그의 강한 주장이 더 놀라웠다. 앞서 너니 얘기한 것과 똑같지 않은가? IQ는 지능을 고작 숫자로 치부해버릴 뿐이지요. 의미 없는 거예요. 라고 팀에서 말했다. 다시 한번 돈이 전부는이라는 억만장자의 말을 듣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IQ에 대한 이해를 나누려고 글을 만든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유럽의 파이 암송 챔피언이 되는지를 묻고 싶었다. 그가 파이를 514 자리까지 암송하는데 5시간이 살짝 넘게 걸렸다고 한다. 태미스는 형제 중에서 맞이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서부터 많은 형제들을 대해야 했기에 자폐의 반사회적인 성향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그의 자폐의 증상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다. 비자폐인 것처럼 남들과 시선 맞추기도 잘했다. 물론 그의 말로는 그러게 할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단다. 어린 시절 그는 친구를 사귀거나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그가 처음 익힌 언어가 다름 아닌 숫자였다. 학교에서 그는 파이의 매력을 느꼈다. 그런 익힌 매력은 20대가 되어도 사그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파이의 숫자들을 20장 프린트했다. 한 페이지당 1000개의 숫자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숫자를 속으로 붕덩 빠져버렸다. 말하자면 숫자들과 교감을 하는 셈이었다. 드는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감정과 모양이 떠올라요. 마치 시와 같죠. 프랑스의 보들레르나 영어 세익스피어 같은 파이는 그 자체로 숫자로 쓰인 시예요. 파이에 점점 빠질수록 더 이해가 되어가죠. 왜냐하면 숫자들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의미의 색깔들을 부여하게 되니까요. 이 말을 들으니 할아버지가 파이에 깊이 빠질수록 불교적인 의미를 더 깊이 탐색하게 된다고 언급한 것이 떠올랐다. 이렇듯이 태미스는 파이로부터 감정이 실린 시를 구성해낸 것이다. 그리고 이를 옥스퍼드 대전 앞에서 암송해 보였다. 그에게는 이것이 실제 신앙성 혹은 연극 시연의 같은 의미였던 것이다. 숫자들로 이루어진 언어나 다름없으니까요. 암송을 들은 관객들은 매우 감격했어요. 숫자가 그들을 모으거나 아니었을지라도요. 태미스가 말했다. 그들이 시 알아듣는 언어는 아니었지만 저는 온몸을 통해서 숫자를 재현해냈죠. 제 숨결과 말투에 온통 묻어나도록 저는 숫자를 마치 언어처럼 사용했고요. 할아버지는 파이를 마치 불교 경전처럼 암송했고 미나는 마을의 명예와 자랑할 만한 세계 기록을 위해서 파이를 암송했다. 하지만 태미스 동기는 좀 더 단순했다. 바로 소통을 위해서였다. 파이 암송에 매달린 기간 동안에 혹시 그는 꿈에서 파이를 봤을까? 잠들기 바로 직전에 파이의 숫자들이 눈앞을 스치고 지려곤 했죠. 그 모양, 색깔, 감정, 의미들과 함께요. 암송에는 용기가 필수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파이 암송 중에 완전히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특히 천자리까지 마치 우주에 혼자 덩그러니 놓인 기분이랄까 정말 두려운 감정이었죠. 하지만 파이에게는 계속되니까 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지만요. 암송 중에 신체적인 피로가 몰려올 때도 있다고 한다. 미나는 9시간의 암송 동안에 설사와 고열로 고생했다고 말해서다. 그래서 숫자를 밖에 내기도 버거웠다고 한다. 하면 태미스는 배우들이 어떤 장시간 연극 무대에 열정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풍부한 감정이 실린 각각의 숫자를 대하는데 다른 심리적인 기복이 가장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제가 암송을 끝냈을 때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고 말하는 관객들이 있어서요. 제 목소리도 눈물로 촉촉이 젖어 있었을 거예요. 태미스 말했다. 신기한 일이었죠. 머리는 숫자를 세고 또 세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재능 덕에 결국 그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태미스의 경험을 들이 문득 마크 라이런스가 영국 예루살렘에서
바이런의 역을 연기한 뒤에서 비슷한 말이 떠올랐다. 바이런스가 보여준 연기는 너무나 강렬하고 인상 깊었다. 결국 라이언스로는 연극의 끈은 한동안 몸을 공처럼 둥글게만 채 쪼그리고 있어야 했다. 정신을 추스리기 위해서였다. 태미스는 말을 이어나갔다. 용기가 필요했던 것은 불안할 때가 많아서였죠. 하지만 그때는 아름다운 용기를 북돋아주는 무언가가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심리학과 소속인 데니얼 부어와 동료들은 태미스에게 여러 테스트를 시행해 보았다. 그 중에서 네스캔 그리고 나본 테스크라고 불리는 심리학 테스크였다. 나는 나본 테스크에서 참가자의 앞에 몇 개의 커다란 문자가 놓인다. 그 문자들은 숫자일 수도 있고 글자일 수도 있다. 각 그것 전체의 문자는 여러 개의 동일한 작은 국소 문자들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참가자는 작은 7개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큰 3이라는 숫자를 보고 그 작은 숫자들이 7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태미스는 평균 참가자들보다도 국소 문자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데 빨랐다고 한다. 전체 문자가 무엇이든 간에 헷갈리지 않고 말이다. 태미스의 건강과 능력도 특별한 양성을 띈다고 한다. 보호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태미스 건강과은 어떠한 구조가 잡힌 고도 청킹을 거친 내용을 생산해내는 듯해요. 이 내용이 숫자의 부호화와 숫자에 대한 기억 및 연산을 돕는 겁니다. 청킹은 인이란 작은 정보들을 좀 더 익숙한 단위로 엮는 인지 과정으로 특히 흔히 기억력 선수들이 사용하는 단기 기억법이다. 예를 들어서 10271962라는 숫자는 1962년 10월 27일로 기억하는 시기다. 1962년 10월 27일 태미스의 자피의 생산과 공감각 파일을 외우는데 큰 도움이 된 듯했다. 태미스는 자신이 배우려고 하는 대상의 디테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숫자들 간의 관계라든가 외국어 단어의 구체적인 특징들의 말이죠. 이들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어떤 공감각적인 특성들과 연결되는지 등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대상을 기억하는데 활용하는 거죠. 이런 국소적인 접근이 그만의 특별한 공감각 능력을 향상시키다고 봅니다. 라고 보어가 말했다. 즉 태미스는 파이의 숫자들의 특정 색깔과 감정을 연상시키는 공감각적인 청킹을 거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각각의 청킹을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로 짜내는 것이었다. 물론 태미스는 연상기억 기억법을 쓰긴 하지만 그 기억법이 그만의 공감각 능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부어가 말했다. 기억력을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이들이 바로 기억력 선수들이다. 하지만 영화에서 필라델피아 미술관의 계단을 오르는 럭키 선수 같은 선수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테이블 앞에 등을 구부린 채 트럼프 카드 한 지일의 선수를 배우려 노력하는 선수들이니 말이다. 이게 기억력 선수들의 훈련이다. 물론 여전히 머릿속으로 럭키의 테마 음악을 되내는 것은 선수들이 자유겠지만 말이다. 기억력 경기는 전국 혹은 지방 단위로 열린다. 나아가 세계 기억력 스포츠 협회에 의해 운영되는 연간 세계 기억력 챔피언십이 있다. 2016년 세계 기억력 챔피언 알렉스 몰렌이라는 25세의 미국 의대생이었다. 몰렌은 20초 이내에 잘 섞인 트럼프 카드 한 자리 선수를 외우는 데 성공한 최초의 선수였다. 또 3,000개의 숫자를 1시간 이내에 외운 최초의 선수이기도 했다. 물론 태미스의 다른 기억력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정보를 부호해서 좀 더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을 쓴다. 우리의 뇌는 마냥 생소한 정보를 채워넣어서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힘들다. 따라서 우리의 뇌가 좀 더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일종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단기 및 장기 기억을 처리하는 내부인 해마가 감정과 방향, 감각도 동시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태미스에게는 이 틀이 숫자들로 이루어진 감정 실린 이야기였던 셈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기억한 뒤 숫자로 재번역해서 숫자들을 기억하는 식이었다. 저는 청킹을 통해서 숫자들을 집단화한 뒤에 연상기호적으로 이를 이야기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식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꼭 서번터 정문에 속하는 주문하는 능력이나 공감적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연습을 하면 된다. 누구나 가능하다고 과학 저널리스트 조아호는 말한 바 있다. 그는 기억력 챔피언십에 대한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자신도 기억법을 배우게 노력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2006년 미국 기억력 챔피언십을 따내고 말았다. 그는 스피드 카드 부분에서 미국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필처는 네덜란드 리바우드 의료센터 더언더스의 인지행동연구소 소속 드레슬러와 얘기를 나눠봤다. 드레슬러는 누구나 기억력 선수의 기억법을 사용하면 그래서 기억의 달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한 연구에서 23명의 가장 뛰어난 세계 기억력 선수들에게 기능적인 자기공명 영상 스캔을 받게 했다. 기억법을 사용했다. 이 기억법에는 참가자는 먼저 저로 자신의 집과 같은 아주 친숙한 장소를 떠올린다. 그리고는 외우가 저는 목록의 대상들을 집안의 동선에 따라서 채운다. 드레슬리 연구팀은 선수의 fMRI 결과를 체크해봤다. 그러자 기억력 선수들과 기억법을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들 간의 뇌구조적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음이 드러났다. 그 드레슬러는 기억법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조언자들을 뽑아서 6주간 기억의 궁전 훈련을 받게 했다. 그러자 이 조언자들은 생산 목록의 단어를 기억하는 능력이 2배로 증가했다. 그리는 누구나 기억력에 있어서 슈퍼후맨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인간 기억력의 가능성은 그야말로 무한하다. 하지만 핵심은 그 기억력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기억력의 장점들을 잘 활용하는 데 있다. 기억력의 진화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기억이 정보의 오류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닫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의 뇌는 아직도 생물학적으로 주로 아주 구체적인 시각적인 공간적인 정보를 부호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배운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를 창작하는 기억하는 법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넬슨 만델라의 커다란 청동 형상 앞에 서서 약속 상대를 기다렸다. 이 형상은 런던의 사우스 뱅크 내 로열 페스티벌 홀에 세워진 것이다. 몇몇 경기들도 주변에 서 있었다. 붉은 머리 여성과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레인코 남성 형상 옆에서 사진을 찍으려 멈추는 이들도 있었다. 검은색 또 가죽 부츠 젊은이 면남방 그리고 카키 코트 차림이었다. 양말이나 소 상대는 언급하지 않겠다. 하지만은 지난주에 파울의 식물은 위로 오르내려고 바지의 가랑이 부분이 심하지 않은 구멍이 난 것 정도만 언급하겠다. 기다린 동안에 나는 천천히 만델라 형상을 관찰했다. 형상 속 만델라는 원로 정치인이 아닌 젊고 도전 중인 리더의 모습이었다. 하늘에는 비 소식을 내는 구름이 잔뜩 껴 있었다. 그때 드디어 금보라의 한 젊은이가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나보다 키가 컸으며 역시 검은 진을 입고 있었다. 검은 티셔츠, 남방에 또 차림, 귀에는 작은 은색 귀걸이. 그는 내 이름을 확인하며 손을 내밀었다. 만약에 필자가 위문하는 내용을 만남 후에 어느 아침에 적어 내려가지 않았다면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싹이로 잊어버릴 것이다. 그도 만남 바로 그 다음에 아침에 적지 않았다면 말이다. 과잉 기억 증후군이 공식적으로 진단 내려진 2006년의 일이었다. 캘리포니아 캠퍼스에서 30년의 일과라는 방대한 장과 정보를 정확히 해석하는 신기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필자가 위에 묘사한 것처럼 사실 그다지 정리하지 않은 시시콜콜한 정보들이었지만 말이다. 이렇게 브라이스 등장라는 이 증상에 대해서 과잉 기억 증후를 가진 이들이야말로 기억이란 무엇인지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가르쳐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원독 여전히 본 해리포터 또 어떻게 해서 기억이란 네트워크로는 물리적인 구조가 아닌가? 그렇다면 기억은 실제로 형태가 있다는 것이다. 마치 머릿속에 거미줄 쳐져 있듯이 말이다. 기억은 탐색기를 내보낸 것으로 활성화된다. 탐색기와 가장 강력한 연관을 가진 개념들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거지요. 짐 프라이스는 자신의 기억력을 멈추지 않고 컨트롤되지 않는 자동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적인 필자는 과잉 기억 증후를 지닌 또 다른 인물인 27세의 쉐록을 만나보았다. 그녀는 호주의 브리즈번 출신으로 마치 앞서 프레스와 비슷한 극단적인 형태의 과잉 기억 증후를 겪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예를 들어달라고 했다. 그러더니 그녀는 매해 생일이면 가장 행복했던 7살 생일 때의 기억을 떠오른다.
공교섭의 제수민 형마타여 등등등등. 하지만 그녀가 침입적인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도 존재했다. 이런 신체적인 감정적인 고통의 순간에 대한 본의 아닌 기억을 말했다. 오히려 과잉 기억 증후군을 겪는 것은 세력의 고달픈 일이었다. 고달픈 일이었다. 특이점이다. 그렇겠네요. 참 과잉 기억 증후군으로 힘들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연구에서 제 생각에는 베트스의 과잉 기억 증후는 어떤 새로운 기억 매로 설명되는 증상이 아니라 여겼다. 다신 감각이나 생생한 상상력 혹은 심지어는 경향 같은 개인적인 특성을 사이에서 연주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해서 심리학자들과 변호사들은 오랫동안에 목격자 증언이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또 주장하기도 했다. 과잉 기억 증후군. 이제 범죄들을 목격한 다음날 아침에 나는 테니민의 연구실에서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질문에 답해서 얼마나 스스로 확신을 하는지 점수를 매겨봤다. 좋네요. 물론 우리는 장기기억조차 변질할 수 있음을 안다. 장기기억도. 게다가 사람들은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경향도 있다. 그렇다면 거짓 기억을 완전히 거부하는 슈퍼후면도 존재할까? 아무 누군가를 선발해서 훈련을 시킨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마치 앞제가 잉크를 빨아들이시 내가 거짓 기억을 빨아들이는 경향을 거부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대목에서 특수부대 요원이 떠오르지 않은가? 그들이 받는 훈련은 특히나 치열하니 말이다. 치열하니 말이다. 거짓 기억. 기억에 신뢰할 만하지 않다는 깨달음은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심한 영향을 미친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러시아 인형 마트로시카 같을지도 모른다. 다른 자에서 도서를 있을 테니 말이다. 인생 식당의 자에서 말을 건다면 어떠할까? 그래서 슈퍼 휴머너 특성들을 관찰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정로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다. 인간의 기억에 대한 탐구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보다도 다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